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본 적이 없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면서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하는데, 그래서 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특히 좌익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웬만한 거는 사실은 요즘은 이제 얘기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좋은 현상인데, 2024년 2월 공천장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사람들 모임에서 뭐 무슨 술자리가 됐던 무슨 동아리 모임이 됐던 젊은이들도 그렇고 이승만에 대해서 언급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승만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비난과 왜곡의 거대한 큰 장막이 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맨날 이승만은 독재자, 학살자, 뭐 친일파, 뭐 이런 그런 거짓말의 어떤 그런 그 두터운 장막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건국전쟁 1편이 다행히 그것을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통해서 다 뒤집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건국전쟁 1편을 만들면서 제가 사실 이제 영화라는 게 한정된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한 100분 정도 시간, 100분 정도 시간 안에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한 가지가 빠뜨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승만이 죄 없는 양민들을 학살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뭐 웬만한 방송 뭐 영화 할 거 없이 책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신문에서도 그렇고. 이승만이 제주 4.3 당시에 죄 없는 양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심지어는 국가를 반란하고자 했던 그 남로당 좌익 그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인 1948년 10월 19일 여수 반란 사건도 이승만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뭐 하여튼 웬만한 건 다 이승만이에요. 어? 올해 제가 4월 2일 날, 그러니까 4.3 행사에 위해서 제주도 취재를 갔는데 전야제가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하더라고요. 예산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한 50억, 60억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행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외국에서 공연팀도 부르고 아예 오페라 같이 공연을 하나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행사 시작할 때 또 이승만 얘기를 해요. 그 세주사장 이사장이 이승만이 뭐 불법적인 뭐 비상 계엄을 설치해갖고 뭐 양민들을 괴롭히고 딱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니까 걸핏하면 이승만인 거예요. 걸핏하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이승만에 대한 비난과 왜곡이?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하야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뒤안길에서 그냥 그분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좀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25년 지금까지도 제가 올해 4월 2일 날 제주도에서 들었다니까요. 그 얘기를 직접 제 두 귀로 이승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리고 왜들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답을 이번에 영화에서 찾았는데, 결국엔 우리가 1945년 해방 직후부터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는 게 직전까지 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해방전국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소위 말해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좌익적인 책에, 그 거짓 교과서 같은 책에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승만은 독재를 했고, 이승만은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뭐 친일파를 갖다가 뭐 저거 기용하고, 뭐 이승만은 그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죠. 토지개혁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유상물수 유상분배였고 북한이 무상물수 무상분배였으니까, 이승만은 자기를 위해서 그 결국은 유상물수 유상분배를 했는데 결국 지주들이 결국 토지를 다 가졌다. 북한은 무상물수 무상분배를 해갖고 땅을 못 가지는 서민들이 땅을 가졌다. 뭐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이 내용들이, 저는 대학을 80년대 중반에 다녔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20대 청춘서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는 이게 끝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담론의 구조가.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충실히 따랐던 정치인들, 학생운동하는 정치인들이 소위 말해서 386들이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국회로 가고 대통령실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386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90년대생인 한총련 세대까지도 권력의 중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이겁니다. 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펼쳐놓은 거짓의 세계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건국전쟁 2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들이, 좌익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펼쳐놨던 해방전후사의 인식의 공간, 45년, 거듭 말씀드리지만 45년 해방 이후부터 50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시기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자료들이 세상 곳곳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이제 재밌게 얘기할게요. 그 당시 정말 나라 꼴도 아니었어요. 막 부대가 한 뭐 휴전선 지키라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 세금 모아갖고 군 헬멧도 사주고 군복도 사주고 총도 사주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총 들고 한 700명이 북한으로 월북해요. 700명이 월북해요. 그 당시에 해군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배 얼마나 가난했으면 진짜 배도 없었어요. 6.25 한국전쟁 때도 미국에서 손흥일 그 함장이 다 쓴 폐 그 군함 같은 거 해갖고 대포 달아갖고 간신히 6.25 때 북에서 내려오는 함장 격침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면서.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예요, 우리가. 40년대 중후반에. 그런데 1949년도에 아예 그냥 배를 통째로 해군 한 20여 명이, 승조원들이 배를 타고 북한으로 갑니다, 여러분. 49년 6월 29일 날 미군이 철수하면서, 전원 철수하면서 너희들 쓰라고 연락기 2대를 남겨주고 갑니다. 비행기죠, 비행기. 경비행기 2대가 북으로 월북해요. 6회 공군이 그냥 다 월북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 그래, 김도영 감독 말이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이 말 들었을 때 여러분 믿어져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안 믿어질 거예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만약에 있다면 이런 얘기하면은, 아,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무슨 700명이 어떻게 월북을 해. 이런 말 할 거예요. 그죠? 이 기록의 힘이라는 게, 기록 필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기록의 힘이라는 게. 이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기록 필름으로 다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 어떻게 조심하십시오. 크게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고장 안 날 것 같아. 이 두 분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흥분하신 거예요. 영화를 보셨죠, 그죠?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네. 그래서 이런 자료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 근데 그러면 왜 이런 게 중요한가요? 라고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런 게 왜 중요한가요? 자, 두 번째,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질문,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1945년서부터 시작해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땅의 나라는요, 나라 같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로. 당시 1946년도에 좌익 남로당에 가입한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3만 8천 명이었답니다. 53만 8천 명. 지금 국민의힘이 대략 한 80만 되나요? 7, 80만 될 거예요. 40년대 중반에 좌익 남로당에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그 정당에 53만 8천 명이 가입됐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7년도에 미군정이 이 나라, 새로운 이제 나라가 48년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신생 나라의 이름을 뭘로 질까요? 했더니 인민공화국이 70%를 넘은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요, 20%밖에 지지를 못 받았어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인민공화국 체제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74%가 그랬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야기한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17%가 20%에 가까운 숫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좌익 공산주의자들에게 기울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역전시킨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였다. 저는 대한민국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누렸던 이 혜택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회에 환원하고 제 후대에 물려줄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 시기를 오늘날 저의 이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봐도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좌익 공산주의 세력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5월 10일 날 선거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 이 선거는 대한민국의 출발에 대한민국이 과연 출발할 수 있느냐 출발하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좌익 공산주의 세력은 결국은 5월 10일 선거를 파탄내기 위해서 투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1948년 2월 7일 투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투쟁에서부터 뭐가 달라지느냐? 얘네들이 무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쇠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손으로 끼면 날카로운 표창이 한 5개가 나와요. 손으로 이렇게 끼면은 그 표창 있는 그 기록 필름을 이번에 또 찾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시위하고 데모를 하는데 인명을 살상하는 쇠로 만든 날카로운 칼 같은 표창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48년도 5월 10일 선거 당일날 대한민국 땅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선거사무소에 수류탄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문서로 다 찾아냈습니다, 이번에. 자, 정리를 할게요.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양민을 학살했다 이런 얘기를 갖다 좌익들이 해요. 그런데 제가 찾아낸 자료는요. 나라가 좌익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무력으로 지배당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거의 정말 넘어갈 뻔한 시절이었던 겁니다. 제주 4.3도 2월 7일 일어났던 무장투쟁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제주 4.3 투쟁이. 그리고 제주 4.3 투쟁이 걔네들이 이제 막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폭동이 진압이 안 되니까 여수 14연대에 있는 군인들에게 출동 명령을 내려서 진압을 하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부대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대 상관들을 한 20여 명 죽이고 여수와 순천 일대, 전라도 일대를 장악합니다. 그게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저쪽에 어르신들 뭐 잘 아실 테지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빨간 거짓말. 이 거짓말을 뒤집기 위해서는요.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니 세상에 자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넘어갈 지경인데 어떤 대통령이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기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다행히도 이번에 찾아낸 자료들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의 반응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기록 필름만 보면 이야 진짜 나라도 아니었구나. 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됐죠.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 계엄령이 처음 선포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죽어가지고 좀 졸리신 분들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정답을 아시는 분은 그냥 좀 가만히 계시고 아까 영화 보신 분들은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 다 답 나오는데. 자 그냥 질문 드릴게요. 이쪽 분들하고 이쪽 분들 모르실 것 같아요. 여기는 영화 보신 분들이야. 내가 딱 얼굴 딱 보니까 아까 극장에서 뵌 분들이야 다. 이쪽 가는 분들은 좀 말씀하지 마시고요.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이 땅에 요즘 한창 얘기가 되고 있는 그 계엄령이 언제 처음 발동됐는지 아세요? 2달 후인 10월에 발동됐습니다. 제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대략 한 90여 개 나라가 독립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왜냐하면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비슷한 처지에서 독립을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저쪽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물론 제가 그 나라들을 다 일일이 다 조사한 건 아닌데 중요한 나라들만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세상에 건국을 하고 정부를 수립하고 2달 만에 계엄을 선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저는 유일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2달 만에 계엄을 선포한다?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 그동안 좌익들은 계엄이 선포되고 정부가 수립되고 2달 만에 계엄을 선포된 거를 이승만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만든 공적인 툴을 보시면 그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아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원인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결국에는 사건 전체를 갖다가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을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45년서부터 50년도 이 해방전국에 둘러싸고 있었던 그동안 그 연구를 좌익들이 집중적으로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네들한테 너무나 불리하니까요. 그리고 보수우파는 너무나 그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화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좌익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늘 서슴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리적으로 좌익들을 싫어하는데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보수우파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특히 해방전국과 같은 관련된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결국 등을 돌리고 배신한 게 보수우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까 영화 보는데 지난번 9월 2일 날도 영화 볼 때 갑자기 극장 안에서 관객들이 와 하더라고요. 영화 보다가. 근데 오늘도 뭐 그 정도로 와 하는 함성 소리가 나지는 않았지만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좀 충격받은 그런 느낌?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주 4.3 혹시 평화기념관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이 많겠죠?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정부가 공을 들여갖고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정말 아주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약간 한 1km 정도 위에 올라가면은 위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주 4.3 때 그 희생된 분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는 오래전서부터 제주의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야 된다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정말 평범한 분들인데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자료를 모으시고 증언을 모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 14,000개 정도 되는 위패들 중에 가해자들이 있다. 인민위극대 폭도들이 있다. 심지어는 북에서 내려오는 간첩도 있다. 이거를 객관적 증거로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걸르고 해서 원래는 증언에 의하면 1000명이 있더라고요. 증언에 의하면 1000명, 객관적 문서에 의하면 100명, 140명인가 돼요.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만든 그 큰 평화기념관 안에. 근데 이 어르신들이 되게 착해요. 보수파 분들이 좀 착하잖아요. 그래갖고 양심적이고. 그래갖고 본인들이 그 1000명에서 100명을 줄이고 100명에서 다시 12명을 추렸어요. 그러니 이 12명은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추려서 12명을 뽑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누구 봐도 정말 객관적으로 절대로 제주 4.3의 그 희생자 묘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객관적 자료, 증거물 다 찾아갖고 거듭 말씀드리면 북에서 간첩질하다가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12명을 치려서 그 제주 4.3 유족 희생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저쪽 자익 쪽이죠. 그쪽의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유족들을 만나서 야 우리가 이 12명은 진짜 이건 제주도 사람들의 자존심의 문제고 이런 12명
이 잘못된 12명이 이 14,000명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으니까 우리 이 12명은 내리자. 그래갖고 좌와 우가, 좌익과 우파가 같이 합의를 해갖고 12명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내려야 된다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명령이 내려져야 되니까 제주도지사를 찾아갔습니다. 제주도지사를 찾아가서 우리 합의했다, 둘이서.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합의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 증거물들을 찾아갖고 제주도지사를 찾아가서 제발 이 사람들은 내리는 게 우리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그 12명 명단을 주고 그 12명은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당시 제주도지사.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영화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아니 도대체 그 제주도지사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원희룡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분위기 바로 이 분위기 아니 막 이러면서 서울에서도 그랬고 아까 부산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로 말씀하시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제가 원희룡 뭐 그 정치인하고 무슨 개인적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저는 뭐 제가 뭐 용서하고 안 하고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객관적 사실만 전달했을 뿐이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제주 4.3 그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순 저는 연루 반란 사건인데 여순 무슨 이름도 여순 무슨 희생자 무슨 뭐 하는 특별법이 또 발효가 됐습니다. 그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결국에는 그 제주 4.3도 그렇고 여순 반란 사건도 그렇고 특별법 희생자들을 기린다고 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보수 우파 정당의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어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만큼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역사 전쟁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안타깝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주도를 국가의 추진으로 지정된 게 여러분 뭐 문재인 때 뭐 이렇게 된 거 김대중 때 노무현 때 이 추념일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주 4.3 이 역사적 사건을 국가가 공식적인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추념일로 뭐 예를 들면 3.1절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쨌든 행정적 조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무슨 뭐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 국가 추념일로 제주 4.3이 결정됐겠지. 정부가 그렇게 추념일로 결정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와 하시네. 이런 말은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좀 뭐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저도 지금 이렇게 웃음이 나왔는데 영화 만들면서 이런 현장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예. 아까 전에 사실 좀 시사회 중간에 좀 소란이 좀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좀 고쳐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무슨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어떤 분이 막 그 자리는 건국전쟁과 또 김도현 감독에게 질문을 던지고 건국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화가 세상에 다 공개가 됐는데 그리고 영화는요 극장에서 하는 건 DCP 파일이라 그래갖고 아주 특수한 파일이래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도는 MOV라든가 MP4 파일도 아니에요. 볼 수도 없어요. 아주 특수한 파일이고 그거 만들려면 되게 돈도 많이 듭니다 사실은. 이미 극장에다 지금 배포가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뭐 뭘 넣어야 되고 빼야 되고 뭐 이 장면을 이 사건을 넣어야 되고 어쩌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자리는 저 건국전쟁과 김정은 감독과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한 100여 명이 있는데 각자 의견 한 조금씩 1분만 하면은 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왜 부산에 왜 내려왔겠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막 그 어르신이 막 마이크를 잡고 막 이러면서 해갖고 저도 뭐 사실은 옛날 같으면 그냥 조용히 들어가는데
이번에 앉았어요. 왜 앉았냐? 목적의식적으로 싸웠어요, 솔직히.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영화를 만들면서 크게 깨우친 게 하나 있어요. 그 얘기를 꼭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에이 그냥 뭐 대충 넘어가자. 뭐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 뭐 알아서 잘 되겠지. 그 안일함과 그 나태가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잘못된 거는요 그게 아이가 됐던 어른이 됐던 내 집사람이 됐던 내 자식이 됐던 잘못된 거는요 바로 지적을 해야 된다. 그동안 보수파가 사실 보수파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마음이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이 뭐 좀 잘 되겠지 뭐 내가 군이 나서 갖고 이런 적이 무슨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역사의 현장을 그렇게 한번 거국적인 툴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해집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반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고 왜 이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우리는 이 정도밖에 결정을 못했는가. 왜 제주 4.3이 특별법으로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98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를 합니다. 사실 그게 첫 단추였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제주 4.3이 주류적 담론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1998년도 11월 달 CNN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자가 질문을 해요. 정부가 제주 4.3 어떻게 할 것인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김대중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두 개죠. 그게 뭐냐 제주 4.3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 맞다. 첫 번째 문장은 그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그런데 그 과정에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명예를 좀 살려줘야 된다. 위로를 해줘야 된다. 크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1948년서부터 시작했을 때 물론 김대중 대통령은 98년도에 그 말을 했지만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던 1948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77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마지막 뒷문장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 지금 1인당 유족들이 9,700만 원인가를 받아요.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받았죠. 아니야. 그 보상금으로. 그리고 가족들이 뭐 예를 들면 7명, 5명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을 테니까 사실은 물론 사람의 죽음과 삶을 돈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가 유공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나 형평성이 기울어지는 조치인 건 분명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근데 어쨌든 뭐 우리 보수파도 그런 것도 관대하잖아요. 그래.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제주 4.3 평화공원 가시면은 정말 멋있는 그 국가가 지은 기념관도 있고 위패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제는 명예가 어떻게 보면 명예가 다시 보존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주 4.3의 평화기념관이 만들어졌던 봉계 그곳이 봉계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장소가 여러분 제주 4.3 안 가보 그 평화기념관 안 가보셨죠? 눈빛이 다 난 안 가봤어. 딱 그렇게 말을 하고 계셔 지금 다. 아 가보셨구나. 되게 멋있죠, 그죠? 잘 지어놨죠. 지금 그곳에 매일같이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견학을 와요.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제가 기가 막힌 것만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제주 4.3 평화기념관이 1948년도에 어떤 장소인지 아세요? 그건 모르시죠? 인민유격대 훈련장이었어요.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주도의 땅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예? 제주 4.3 기념관을 만들 수 있는 땅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국가가 지으는데 왜 제 문제 제기는 뭐냐면
왜? 48년도 제주 4.3 일어났을 때 인민위격 때 폭도들이 훈련했던 장소가 거기에 어떻게 기념관이 세울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네. 그곳을 들어가시면요, 긴 역사의 터널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진짜. 그리고 디자인을 굉장히 세련되게 했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럽게 잘 해놨습니다. 애들이 보면은 막 영화도 보여주고 애니메이션 분들고 막 기가 막혀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역사의 입구를, 그러니까 아마 그런 컨셉으로 디자인을 했을 거예요. 역사의 입구를 쭉 들어간다는 식으로 해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자연빛이 마치 쫙 바닥으로 쏟아져요. 자연광으로. 그런데 그 빛이 쏟아지는 곳에요, 큰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커다란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비석을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세요? 백비라고 적혀 있어요. 백비. 이게 무슨 뜻이냐? 이름이 아직 적혀 있지 않은 거예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이 4.3 재단에서 뭘 하냐면은 정명 사업을 해요. 이름을 짓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 하얀색, 아직은 이름을 새겨놓지 않은 제주 4.3 그 기념관에 있는 벽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적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만세 이런 단어 적을까요? 절대 그럴 일 없죠. 이미 여러 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에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제주 4.3 민중항쟁. 그 민중항쟁이라는 네 글자를 세우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저 사람들. 제가 오늘 그 어르신들과 한판 붙었는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절대로 불의를 보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식주의, 관료주의, 내가 어른이고 내가 나이 많으니까 너는 머리 굽혀야 돼,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 환갑됐어요. 웃자고 한 소리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곳에 계신 분만이라도 영화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화 보시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아, 그날 김도영 감독이 왜 저렇게 막 얘기를 막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질문도 안 받고 좀 계속 얘기하게 됐는데요. 이런 역사를 후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나. 저는 거창한 그런 거 없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살고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네, 상관없습니다. 네, 감독님 부산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건국전쟁이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사실 개봉관이 뭐 7개가 됐다는데 70개는 돼야 될 텐데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최필영이라고 하고요. 잠깐 부산에서 일 때문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수대학교 교수가 부산에 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김계춘 신부께서 현역에서는 은퇴하신 지 정말 오래되셨지만은 우리나라 천주교계에서는 사실 상당한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이죠. 저는 그 두 분 말고 다른 부산 분이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부산은 아마 이 두 가지 큰 의미를 영화에서도 좀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브라이언 마이어스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나라, 특히 한국의 이 건국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식견이 되게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 이 학계에서는 사실 거의 잊혀진 사람으로 지금 왔고, 아까 감독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이 브라이언 마이어스 같은 사람을 좀 우리가 저기 커네티컷에 너든 교수 무슨 크레 파운데이션에 지원을 하듯이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우파에는 그런 눈을 갖고 있거나 실행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권을 갖고 있을 때조차도. 그다음에 이제 김계춘 신부는
덕원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이고 말 그대로 이제 소련이 진주하고 난 이후에 공산주의가 뭔지를 몸으로 체험하고 월남해가지고 군종 오래 계셨던 분인데 이런 그 뭐랄까 영화가 만들어진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한 분들이 부산인데 이거 이외에 부산에서의 무슨 그 건국 전쟁에 대한 기억 또는 의미를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벌써 질문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저 예시 있게 갈 수 있죠. 너무 좋은 질문이셨고, 그 브라이언 마이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사랑받지 못하는 공화국이라는 책을 그분이 쓰셨어요.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기를 다룬 책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국가의 정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이 어떻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었는데 읽자마자 제가 한 번 더 읽었어요. 줄치면서 읽고 다시 줄치면서 읽고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맞나? 이게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출판사에 전화해갖고 건국전쟁 만드는 김동현 감독인데 브라이언 마이스 소개 좀 해달라. 중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갖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그 통찰력을 저한테 주는 그런 인터뷰들,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번에. 근데 그분 얘기 중에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영화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테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막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한국에서 한 30년인가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부인도 한국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애정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종의 이제 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불만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왜 대한민국은 앞에 수식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국가의 출발이 나빴다고 그분 말씀이에요. 브라이언 마이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출발이 나빴기 때문에 이 국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잠깐 밑줄을 긋고 이게 제가 말하는 해방전후서 좌익들이 만들어낸 거짓 이데올로기예요. 심지어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한국이 싫어서 뭐 전 안 봤지만 자 다시 브라이언 마이스 얘기가 돌아가서 왜 한국 사람들은 국가의 출발이 나빴다고 그 국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리서치를 한 겁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얘기하기로는 나는 미국 사람인데 미국의 건국의 역사를 되돌아봤다. 미국 건국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라 만들 때 인디안들 총으로 다 쏴 죽였잖아요.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은 그쵸? 영국과의 독립전쟁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의 건국전쟁은 독립전쟁 이후에 남북전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예해방이라고 뭐 맨날 에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제가 브라이언 마이스 때문에 하나 힌트를 얻어갖고 갑자기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에브라함 링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존경스러운 그 에브라함 링컨의 정반대되는 모습을 객관적 기록한 책을 하나 우연히 접하게 된 거예요. 그 책을 보고서 제가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도 영국과의 독립전쟁 이후에 이 남북전쟁이 건국전쟁이었구나. 네. 남북전쟁은 우리가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한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단편적인 인식이었던 거예요. 남북전쟁도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국전쟁이었던 겁니다. 내셔널 빌딩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 연방 애초부터 처음부터 각자 고유한 자기 권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국가가 다 통제한다? 우리 동의할 수 없어. 각 고유 예를 들어서 무슨 미시시피는 미시시피, 조지아는 조지아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런 권한과 자유를 갖다가 우리는
보장받아야 돼. 이게 애초에 미국의 건국 지도자들이 내세운 건국의 이념이야. 그리고 보니까 실제로 그 토마스 제퍼슨이 약간 그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마스 제퍼슨을 막 열렬히 응원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북부 사람들은 아이씨 그러면 국가가 어디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인 거예요. 그렇게 가면 미국은 강해질 수가 없어. 각 연방이 자기 목소리 내면 결국에는 51개의 그냥 나라로 끝나는 거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어떻게 나와 해갖고, 그렇죠, 같이 우리가 국가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게 초창기에 안 먹힌 거예요. 남부 사람들 타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냐 시장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걸 놓고 싸웠죠. 미국은 이 연방에 대한 국가에 대한 개념을 놓고 싸운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링컨이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뭘 했나요? 제가 놀랐던 거는 바로 그겁니다. 왜 브라이언 마이어스가 저보고 그 책을 얘기했는지 그냥 그 책 다 얘기할 수 간단히 말하면요. 그 책에서 기록된 에이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그동안 책에서 봤던 우리 뭐 전기에서나 봤던 막 그 가난한데 막 저 책 빌려서 보다가 막 책이 막 빗물에 젖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결국 그래 난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도서에 갖다 주면서 혼나야지 하는데 뭐 이런 훈훈한 미담 있잖아요. 정반대 인간이에요. 정반대 인간. 너무너무 쉽게 말해서 잔인한 독재자였어. 독재자. 어마어마한 독재자였어.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와의 생각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무차별 뭐 그렇죠. 뭐 죽였다고 실제로 죽인 사람도 있고 실제로 정치범 그 당시에 1860년대 중반이었던가를 기억하는데 13,000명의 정치인들이 동시에 수감이 됐다고 하니까요. 정치범 수용소에 13,000명의 자기의 생각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수감됐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들어가요.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 아시겠죠? 미국은 기독교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자기 생각 따르지 않는다고 거기 보면 진짜 이건 뭐 믿기지가 않는데 근데 객관적인 출처가 있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링컨이 참 흥미로운 사람이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북부의 이 국가주의를 이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목사님들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거의 뭐 반강제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에브라함 링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목사들 중에 야 네가 뭔데 기도를 강제로 시켜 반대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에이브라함 링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그대로 감옥을 데리고 가요. 감옥으로 수감시켜버려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에이브라함 링컨과 이승만을 비교하면요 이거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렇다면은 그럼 에이브라함 자 중요한 건 뭐냐 다음 문장입니다. 자 그랬어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죽었고 남북전쟁으로.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에이브라함 링컨을 독재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을 무슨 뭐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무차별 사람을 죽였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했다고 목사들을 감옥에 가뒀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에이브라함 링컨의 정신이 미국을 강하게 만든 것을 국민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건국의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유혈을 동반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피 흘리지 않고 하는 혁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내셔널 빌딩의 과정에서 서로 완전히 대립되는 이념적,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있는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유혈 사태가 안 일어납니까? 안 그래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는 안 그랬나요? 다시 브라이언 마이어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니네들보다도 더 극심한 전쟁을 했어. 독립전쟁도 하고 남북전쟁도 하고. 그런데 오늘날 미국 사람들 그 누구도 에이브라함 링컨을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이.
근데 왜 니네는 아직까지도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얘기해? 이승만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이언 마스가. 제가 그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번에 영화에서 그 부분 다 집어넣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다 풀었다라는 말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영국과 미국이 독립전쟁을 했을 때, 아니 세상에 사람이 살다 보면 영국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부역자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 미국 땅에서 지난 그 수십 년 동안의 역사에 있어서, 200년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친일파라고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라 그래야 되나? 친영파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나요? 우리가 친일파 논쟁을 벌이듯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야, 쟤는 영국 애들하고 장사하고 물건 팔아갖고 돈 벌었대. 우리는 그때 되게 가난했는데 쟤는 그걸로 돈 벌어갖고 땅 사갖고 부자가 됐대. 아니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영국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 해갖고. 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쟤네들은 친영파가 청산이 안 됐대. 친영파 청산이 안 됐다는 얘기 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나가서 싸우시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두루뭉실하게 이승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영화를 왜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좌익들과 싸워서 이기시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거 정말 싫어해요. 그 영향가 없거든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이번에 영화에서 1편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룰게요. 이건 영화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데 다큐멘터리가 가끔씩 세상을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이거 다큐멘터리 얘기입니다. 프랑스도 1945년도에 해방이 됐어요. 그쵸? 우리랑 똑같아요. 좌익들이 뭐라 그러나요? 야, 프랑스를 봐봐. 프랑스 보면은 거기 나치랑 같이 동거했던 여자들, 나치의 독일인의 애를 가졌던 여자들 어떻게 합니까? 막 바리깡으로 막 머리 밀고 막 그런 거 나오죠, 그러죠? 실제로 사람도 죽였어요, 사실. 뭐 그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 자, 저런 프랑스는 저렇게 나치 청산이 저렇게 잘 돼 있는데 대한민국은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이러면서 친일파 논쟁에 대한 시비를 걸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1968년도에 연도는 제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요. 60년대 중반에 다큐멘터리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마르셀 오필스라는 사람이 만든 동정과 연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뭐냐, 핵심이 뭐냐면 그 당시에 부역을 했던, 그러니까 BC 정부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총독부 있는 것처럼 BC 정부에 부역을 했던 프랑스인들도 있고 또 막 레지스탕스처럼 총 들고 싸우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열광했던 사람들을 담담하게 카메라가 얼굴을 찍어 나가는 과정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시몬 베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프랑스는 총을 들고 독일과 맞서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던, 저항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BC 정부에 부역을 한 부역자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는 이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양심적인 얘기예요. 인간이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마르셀 오피스의 동정과 연민이라는 다큐멘터리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의 부역자 논쟁을 쓸모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거는 인간이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일제시대 때 똑똑해갖고 일본 제국대학 들어가고 경성제국대학 들어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야, 친일파다 이렇게 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관료가 됐어요. 아니, 애가 똑똑해갖고 일제시대 때 관료가 됐는데 걔를 친일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승만이 본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친일파고 누가 처단해야 될지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건국전쟁 2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거, 45년서부터 시작해갖고 공산주의자들이 발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얘네들하고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싸울 수 있는 존재가 경찰이 어디 있어요 지금? 결국 그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말 그대로 진짜 구국의 결단이었지
이승만 개인의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산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너무 길어졌는데 그만큼 부산이 되게 중요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브라이언 마이스가 많이 해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김계춘 신부님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양반이 이런 인터뷰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자료가 들어오나.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미국에서 자료를 찾는데 함흥에서 1950년 11월 1950년 10월이죠. 10월. 연합군이 진군하기 시작한 다음이니까 기독교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큰 학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도 대전에서도 일어났지만 북한 땅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기독교인 학살 사건이 함흥 기독교인 학살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얘네들이 너무 잔인했던 게 뭐냐면 총알이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패전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실은 그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잔인한 일인데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게 도끼로 이마를 찍어갖고 우물 속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총알이 없으니까. 기독교인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함흥 자료가 어떻게 우연히 제 손에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사실 이거 고민 엄청 했어요. 이 자료를 그냥 생으로 그냥 다 공개를 해버릴까. 함흥에서 시체를 꺼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다는 못 넣고 조금만 넣습니다, 이제.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자료를 제가 재작년인가 일찍 찾았어요. 이 자료는 함흥에서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총알이 없어갖고 사람을 이렇게 도끼로 이마를 찍어갖고 죽이고 2차로 죽인 걸 확인하려고 땅속에다 묻지도 않고 그냥 우물에다 던져버리고 도망친 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제대로 처음 들으시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나라의 교육이 이렇게 엉망인 거예요. 제주 4.3 때 억울하게 사람들 죽었다고 새빨하게 거짓말하면서 진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거에 대해서 말도 안 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료를 찾았는데 다 영어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온 자료니까 함흥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HAM, HEUM 이렇게 해갖고 저도 처음 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자료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모자이크 처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 시체가 경화된다 그러죠. 이렇게 딱딱하게 거의 막 시커멓게 돼갖고, 좀 잔인한 얘기지만 그거를 이렇게 우물에서 끊어내갖고 땅바닥에다 이렇게 그냥 막 거적대기 깔아놓고, 그러니까 그 당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 걸 찾았는데 이거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 상황을. 그리고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도 힘든 거예요. 거기다 또 제가 무슨 코멘트를 달면은 또 김도영 감독이 또 거짓말하거나 자기들이 그렇게 욕할 수도 있고, 고민을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이 자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영화에서 어떻게 써야지 적당할까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근데 한 분이 좀 뵙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시죠. 좋은 증언을 좀 6.25 때 중요한 증언을 하고 싶다고 그러신답니다 하고, 그분이 김계춘 신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증언을 하실래요? 그랬더니 사람을 도끼로 찍어갖고 죽인 증언을 하신다. 그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제가 자료를 찾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그런데 김계춘 신부님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조금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김계춘 신부한테. 그리고 사전에 김계춘 신부님한테 그 이야기를 그 기본적인 내용은 알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만났겠죠.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얘기하죠. 디테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 이 디테일에 대한 얘기는 서로 나눈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저도 제가 찾은 자료에서 보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고, 김계춘 신부님도 저한테 미리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만나서 인터뷰를 듣는데 마치 그 자료 화면을 옆에서 보고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증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깊은 사람이 아닌데 그냥 영화 만들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독교인이 돼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9월 1일 날 그랬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또 제가 김일성이 할 때 만들 때도 그렇고 검수의 1편을 만들 때도 그렇고 2편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신기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김기춘 신부님의 인터뷰가 이번에 생생하게 인터뷰는 제가 생생하게 다 담아놨습니다. 근데 화면은 너무 잔인해갖고 약간 모자이크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시체를 머리를 이렇게 이마를 도끼로 찍어서 사람을 시체에다 던졌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던졌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찾은 자료에는 그 시체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자료가 아주 생생하게 이번에 나왔고 그리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잔인해갖고 이렇게 막 보면 이렇게 얼굴 눈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거는 도저히 영화에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애들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슬쩍 어떻게 모자이크도 하고 어떻게 하고 넘어갔죠. 근데 어쨌든 원본 필름 어머플 보고 싶으세요?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좀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길게 대답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래도 재밌으시죠 이런 얘기. 예. 이런 얘기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익들 만났을 때, 야이씨 이렇게 막 싸워서 이기죠. 예. 여러분들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교육용 자료로 만든 거예요, 광주전쟁 또는. 아, 전 농담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 맞아 그러시면. 하여튼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죠? 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또 하나 또 한번 말씀하십시오. 질문이 이렇게 수준이 있으니까 답변도 이렇게 수준 있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쓰세요. 네, 오늘 저희 그 극장에서 네. 그 영상을 잘 봤고요. 오늘 좀 몰랐던 그 역사를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희는 전교대 세대다 보니까 모르는 사실들이 많았는데 이 영화가 상영이 되고 끝나고 나면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를 쇼츠로 만들어서 이 교육 자료로 쓰실 생각이 있는지. 이미 지금 쇼츠 나오고 있는데 짤막짤막하게. 짤막짤막하게 모르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우파 사람들이나 이런 모르는 유튜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실 지금 쇼츠 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이미. 근데 이제 뭐 영화를 다 쓸 수는 없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화는 영화에서 보십시오. 아 그리고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우리 저 질문하신 분 때문에 이제 좀 보충 설명이라고 답변을 좀 드린다면 이게요 작은 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하고 극장에서 보는 게 감동의 깊이가 달라요. 그거는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영화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극장이라는 환경이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굉장히 미세한 여러분들의 감각을 자극하거든요. 소리, 사운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색감, 또 이 극장이라는 공간이 주는 어떤 그런 독특한 분위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영화 볼 때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조그만 이런 걸로 봤을 때 느낌하고 극장에서 볼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평생 우리가 잊지 못하는 명작은 극장에서 본 영화들이에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의 로렌스 같은 영화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70mm로 와이드 스코프로 해서 긴 가로행비가 어마어마하게 긴 그 특수한 필름인데 그래서 극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고 지금 이제 좌익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김대중 영화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김대중 영화 내가 붙어봐야지 하고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좀 두렵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조직이거든요. 영화 전문 조직이고 배급사도 그렇고 자본도 있고. 근데 당당하게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뭐 자익들 영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번 붙어보려고요, 또 계속. 그래서 이겨야죠, 우리가.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테러리스트 김구 작가님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를 봤는데 그 장덕수라는 인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방정국 때 실제 이승만 대통령 전 그 이제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강경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셔서 당시에 미국 인사들이 이렇게 그 이제 대한민국 수립 전에 어떤 그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의 어떤 수뇌부들과 소통을 이승만 대통령보다는 장덕수가 조금 더 잘 이렇게 윤활유의 역할을 잘 했다라는 거를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미국 자료에서 그러한 부분도 있었는지 이게 첫 번째 궁금한 점이고, 두 번째 궁금한 점은 이제 영화의 장면 중에 실제로 실지 못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그 실지 못한 자료 중에서 영화를 보는데 이해가 좀 더 될 만한 실지 못했던 자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일단은 장덕수는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것을 언급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장덕수는 조금이라도 공부를 좀 한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백과사전적인 몇몇 단편적 지식 갖고 그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외적 존재라는 표현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우리 이번 영화에서 한 문화평론가 그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살면서 예외적인 아주 특출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어요. 그 사람이 천재적인 무슨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인품이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예외적인 존재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는 거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머리 똑똑하고 뭐 능력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 예외적인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근데 그 특별한 사람이 정치적 권력을 갖는 거는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행운은 이승만이란 예외적 존재, 아주 탁월한 예외적 존재가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960년대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뭐 고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문적인 판단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적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과정에서 4.19가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니까 저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전에 그가 이룩해낸 그 어마어마한 공적들은 4.19의 그 자그마한 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정국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승만이라는 예외적 존재가 정치적 권력까지 가질 수 있었다는 그 행운,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이건 대한민국의 참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지 않나. 그게 아니고서는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화를 보시면요, 더더욱 그걸 피부로 느끼실 수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투쟁이었어요.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13,000명이 죽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지금. 이 선거 때문에. 이 자익들의 무장 반란으로 인해 갖고. 지금 제주 4.3 예를 들어서 진상 보고서에 뭐라고 제주 4.3의 정의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주 4.3은 의로운 민중들의 항쟁이었다. 의로운 민중 항쟁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니 그렇게 의로운 민중 항쟁인데 선거 사무원들이 76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해요. 선거 사무원들이. 선거사무소 12개가 파괴돼요. 선거사무소에다가 수류탄을 2발을 던져요. 아니 그렇게 의로운 민중항쟁인데 왜 선거사무소에다가 공격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의로운 민중항쟁이라는 거는 마치 민중이 주인이 되고 민중이 세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뭐 같이 어우러서 뭐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사실? 그것도 그걸 위해서 싸우는 세상 아닙니까? 제가 뭐 자익적인 이론까지 잘 몰라서 제가 이해하는 건 그런데 왜 선거사무소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냐고요.
선거 사무원들을 76명이 죽었어요. 76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운 민주항쟁하고 선거사무소에다 수류탄 던지는 게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560개인가? 560개의 전봇대가 전신주가 파괴됐어요. 아니 왜 그 죄 없는 전봇대는 왜 이렇게 부시는지. 처음엔 이 사람들이 왜 전봇대를 왜 이렇게 열심히 부셨을까? 왠지 아세요? 자, 그 시기에 연락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 핸드폰 같은 게 있으니까 쉽게 연락하지만 그 시대는요. 이거 뭡니까? 전화기도 이렇게 막 돌려갖고 중간에 교환수 있고 어디 연결하다 이런 있어요. 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전화선이. 자, 그러면 전신주가 전국적으로 560개가 파괴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기본 통신망이 다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A라는 지역에서 지금 폭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전화해서 경찰들이 달려가서 진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압의 목적은 저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양민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을을. 안 그래요? 그런데 전화선을 잘라버리고 전신주를 파괴시켜버리면 연락을 어떻게 해요? 경찰 신고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건 신고가 아니라 작전이 안 되잖아요. 군부대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7월 24일 날 취임을 했어요. 8월 15일 날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가 처음에 국회의원 몇 명 뽑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원래 처음에 4월 우리가 48년 5월 10일 날 50선거라고 하는데 원래 200명이었어요. 200명. 200명의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이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헌법을 만들고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출발이었던 겁니다. 정부가 설립되기 이전에. 1948년 5월 10일 선거 끝났을 때 몇 명이 당선됐는지 아세요? 198명이 뽑혔습니다. 2명이 빠져 있어요. 2명이. 그 2명이 어딜까요? 제주도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제가 늘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의 좌익들은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과 이 안락과 행복을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이 자유민주 체제를 만드는데 초석이 됐던 그 시기에 벽돌 한 장 얹은 게 없다는 겁니다. 벽돌 한 장 얹은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지금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은 거죠. 네?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3편 만들 거예요. 진정한 민주화가 뭔지, 민주화 세력이 뭔지.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네? 이게 결국은 한마디로 이제 정년 시간이 좀 됐다고 눈치를 주시는데, 결국엔 역사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1984에서 유명한 조지 오웰이 아주 명언을 하나,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말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이라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를 지배한다. 그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지배한다 그랬을 때 과거는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를, 말 그대로 역사를 의미하는 거고, 현재는 현재의 정치적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역사적 논쟁이라는 것이, 역사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오웰도 한때는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역사 전쟁 하고 있습니까? 역사 전쟁조차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표 떨어질까 봐.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시급히 극복해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원희룡 얘기했죠. 멀쩡한데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표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 되게 나 되게 양심적이고 나 되게 인권적인 어떤 그런 뭐 정치인이어야 되는데 제주도 뭐 맨날 양민학살 이래기만 하니까 역사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보수 우파다 보니까 그냥 이승만자만 나오면 그냥 막 경을 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도 내가 잘못 건드리면은 막 데모할 테니까 자기 사무실 앞에서 뭐 제주 4.3의 뭐 희생자의 죽음을 너는 뭐 제대로 알고는 있느냐 뭐 그럼 어쨌든 신문에 나오고 그럼 자기 표 떨어지니까 이것이 보수 우파 정치인들의 아주 취약하고 후한무치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저렇게 솔직히 과격한 사람은 아닌데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적어도 다른 싸움은 몰라도 역사 전쟁만큼은 이겨야 된다. 그래서 공전쟁 만드는 거예요. 왜냐? 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영화 공전쟁 1편, 2편을 꼭 보시면요. 이승만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펼쳐놓은 모든 좌파 거짓 이데올로기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장담합니다. 건국전쟁 2편을 보시면 공산주의 좌익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망쳤는가를 갖다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인식해야지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산주의 폭동이 맞다. 이거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가 정상적인 궤도로 방향을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국전쟁 2가 여러분들 꼭 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를 위해서 뭐 영화를 봐주십사 이런 말씀은 저는 절대 드릴 수 없고요. 제가 본 그 신세계가 그 진실의 세계, 사실의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 세계가 너무나도 밝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세계가 여러분들도 꼭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영화가 막 상승할 때, 사람들이 막 상승할 때 그 털보 김호준이 마치 지령을 하나 내리더라고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미스공장인가 뭔가 같은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건국전쟁은 극장 앞에도 가지 말고 건국전쟁은 건국전쟁 언급조차도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이게 만약에 논쟁이 붙으면요, 이거 자체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력이 큰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아예 얘기도 하지 말아라. 이런 지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영화가 117만이 봤으면 이건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영화평론가들 중에 아무도 영화를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요. 1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매일같이 박진경 대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발 좀 같이 싸움 좀 해보자. 박진경 대령과 제주 4.3 자기네들이 이렇게 펼쳐놨는데 학살자라며요. 학살의 원흉이라면서요. 그럼 학살의 원흉의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이론을 수정할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50여일이 넘었습니다. 이 얘기를 맨날 얘기해요. 제가 제발 증거물 있으면 갖고 나와라.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또 영화가 개봉되면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김문준이 또 지령을 내릴 것 같아요. 건국전쟁 2도 극장 앞에 가지 말고 언급조차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세요? 괜찮아요? 네, 다행입니다. 늦은 시간인데 여러분들. 네. 그냥 오늘 감독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들이 건국전쟁을 보고 나서 또 2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는데 역시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좀 다 너무 감동 있게 봤고 또 3편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조금 이제 부정선거를 이렇게 요즘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 이게 모두 공산주의에서 연결돼 가지고 이게 결국은 부정선거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부정선거를 파헤치려면은 결국은 공산당을 알아야 되고 지금 금방 그 감독님 이게 오늘 보여주신 요런 남노당 뿌리부터 알고 나야지만 이게
현재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나오기를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 이거 영화를 보고 나서 더욱더 진짜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셨구나. 또 다음에는 운동권에 대해서 또 영화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3편도 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체제 사상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적이 최근에는 진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뭐 한 반평생을 살아오면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못 받다 보니 뿌리가 흔들려 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좌파들에게 점령당하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독서를 너무 안 한다고 합니다. 2023년에 연간 독서량이 한국인의 연간 독서량이 3.9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성보다는 감성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세뇌에 약하다, 세뇌에 많이 끌려다닌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입장이라서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좌파에게 문화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우선권을 빼앗겼다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카르텔을 깰 수 있는 그런 정점에 지금 김덕영 감독님이 저는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정사로 인식하는 그게 그냥 재미가 아니라 그 역사 책을 안 보기 때문에 영화가 바로 그냥 우리 올바른 그냥 정사라고 이렇게 여기는 특히 젊은이들이 특히 또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현실에 맞춰서 한다면은 감독님이 그 정점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갖다가 진짜 잘 수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꼭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네, 네. 또 한 가지 지금 필요한 게 제가 저번에 그 영화에 나오는 김영중 감독 그 경찰서장님한테 그 들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파 진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는 역사 교사가 필요하다. 그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절실하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조금 이게 진짜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나. 그렇다고 지금 다시 우리가 뭐 교사를 길러낼 수도 없고 빠른 시간 내에 길러가지고 이걸 현실을 타개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감독님이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는 될 수 없지만 이 영화를 퍼뜨리는 것이 교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부산의 개봉관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은 우리가 그 역할을 갖다가 충분히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고 감독님은 감독님으로서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그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꼭 보충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아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2030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말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보수 우파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이 그분들을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사실 이번 탄핵과 계엄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계엄과 탄핵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이전에 건국 전쟁이 있었대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저는 물론 이거는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몇몇 분들이 그 말씀을 지난번에 9월 1일 서울에서 시사회 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젊은 분들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역사 인식을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건국전쟁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2024년도에 2월달에 한번 그렇게 이제 뭔가 역사 인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거죠. 그것에 이번에 이제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사안이 결합이 되면서 실천력이 높아진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게 건국전쟁이 확실히 어떤 긍정적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건국전쟁 2 역시도 그런 역할들을 하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놀랍게도 제가 지하철 공사에서 이번에 지하철 공사가 아니라 지하철 광고가 지금 내려간 거 아시죠? 강제로. 너무 웃긴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거 보시고 역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의협심이 강해요.
전화를 막 저한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국전쟁 지켜주는 역할을 자기가 본인들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9월 9일하고 9월 13일 날 서울에서 그분들 젊은 분들이 조직을 했어요. 이 건국전쟁 지켜주는 행사를 하는. 그러니까 역시 다르긴 다르네.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역사적 교육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흥미로운 데이터 하나가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지지도와 건국전쟁의 이 흥행률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한국 사회에 특히 보수파의 정치적 이념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중요한 데이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매하고 단체입니다.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뭐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만 이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고, 전제는 그냥 김동현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영화를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이 영화는 내가 꼭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더도 바라지 않습니다. 딱 2명 정도만 여러분들이 표를 사갖고 그 사람들을 주고, 그리고 꼭 약속을 하세요. 너도 만약에 영화를 보고 나서 마음이 움직였으면 내가 너한테 영화를 선물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한테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얼마나 훈훈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일단은 해나가고, 교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에서 단체를 좀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러면 이미 지금 시작됐거든요, 단체 릴레이가. 그러면 극장 측에서는 이 영화를 함부로 막 내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좀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 이거 중요한 팁인데, 무슨 정부에서 그 무슨 소비 쿠폰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6,000원 할인 쿠폰이 있답니다. 이게 두 사람이면 12,000원인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그래도 극장 측에서 저희 많이 배려해 주는 거예요. 좀비딸이라는 영화가 그 특혜를 받대요. 그러면서 그게 뭐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많이 활용해 주시고, 9월 8일 날서부터 풀리니까 저희가 9월 10일 날 개봉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장시간 이렇게 여러분들 부산에서 저에게 좋은 이렇게 또 에너지도 주시고 또 이렇게 용기도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역할 묵묵하게 그냥 앞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